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호입니다. 오늘은 지중해의 2000 네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발은 페니키아의 땅으로 페니키아의 중심 도시인 티레, 시도는 고대 이집트의 목지로 수출하면서 지중해 최대의 무역 도시로 번창하였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최초로 갤리서를 사용하여 무역한 민족이자 최초로 소문자를 개발한 민족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블의 어원이 된 비블로스 같은 도시들도 번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페니키아의 여러 도시 국가들은 서로 통일되지 않는 별개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이곳을 차지하고 도시들로부터 공물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페니키아 문자가 아람어로 전수되면서 아람 문자로 변화합니다. 고대 페니키아 사람들의 유대인들과 언어는 거의 비슷하였지만 종교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야훼를 믿던 반면 페니키아인들은 바알과 한지대 등의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보듯이 유대인들이 종종 페니키아의 종교 문화를 습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페니키아인들의 종교와 이스라엘인들의 종교적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령 제사와 규례를 소개한 유에 따르면 해마다 속죄의 날에 2마리 순염소가 제물로 바쳐지는데 한 마리는 제단에서 야에게 바쳐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항무지로 끌려가 벼랑 끝에 떨어져 죽게 하였습니다. 떠나다의 의미의 히브리어 아잘과 염소란 뜻의 에이지가 기라받은 다루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것의 궁극적인 원천이로 다시 발현했다는 측면에서 악마, 사막, 귀신 또는 사탄을 언급한 이름으로 해석합니다. 대속죄일 의식을 위해 2마리 염소가 선택되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는데 그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상징적으로 백성의 죄를 증가시킨 산 염소를 광야로 내보냄으로써 더 이상 백성의 죄가 남아있지 않고 모든 죄악의 제거됨으로써 확인시키는 일종의 속죄 의식입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해석을 쫓아 아사셀 염소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짊어지고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 제단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표상이여 그림자로 보고 있습니다. 아사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습니다. 위기에 한번 등장할 뿐 그것이 뭘 혹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말해주는 단서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랍비들은 아사셀을 광야에 사는 일종의 악기나 악령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는 해마다 2 염소를 각각 신과 악격에 바친 오가리트의 종교 의식과 같습니다. 알렉산더 3세의 페르시아 정복 이후 이 지역을 셀레우코스 제국이 들어서고 그리스인들이 유입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셀레우코스 제국이 고대 로마에 정복당하고 이 지역은 로마 제국 영토로 이어집니다. 한편 고대 페니키아인들은 올라티니지 동부의 우디카라는 식민도시를 건설한 이후 다시 서진하여 크라타고라라는 식민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크라타고는 도시국가를 넘어 시칠리아 섬과 이베리아 반도의 해안지대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닌 국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크라타고는 페니키아 본토의 티레에 조금은 발질 업무가 있었으나 알렉산더 대왕 3세기 티레 공방전의 결과 티레가 멸망한 이후 시돈에게 성납금을 바쳤습니다. 이후 시돈이 몰락하자 크라타고가 페니키아 도시들이 우두머리 역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크라타고가 우디카
같은 먼저 건설된 식민도시들은 물론 심지어 페니키아 본토에 이었다 페니키아 도시들로부터 상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대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들의 식민지에 출발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페니키아 문자를 사용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카르타고인들이 믿던 신 역시 페니키아인들이 믿던 바알이었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본토에서는 이슬 다른 숭배와 연결된 바알 신앙이 우세했던 반면 카르타고에서는 바알의 부인이자 그림자 달리의 신으로 여겨진 단지들을 숭배하는 것이 유행하였습니다. 카르타고에서는 바알 숭배보다는 단지트에 대한 숭배가 오히려 더 유행하였지만 단지트는 페니키아 본토에서는 숭배하지 않던 신이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부터 고대 로마 시대 페니키아와 팔레스티나 일대가 전부 동일한 정부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서 페니키아인들의 유대교의 개종이 더 가소화되었습니다. 유대인 사이에서는 페니키아인, 그리스인 개종자들을 어떻게 유대교 사이에서 흡수해야 하는가에 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비정교학자들이 주장에 의하면 당시 유대교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이 오늘날 초기 기독교의 보급 및 발전 배경이 됐다고 합니다. 서기 3세기 이후 로마제국 동국의 기독교가 점점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13년 밀라노 식민 및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 기독교 급교화 선언 이후 바알 숭배 실황은 페니키아에서 몰락하고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서기 3세기인부로부터 고대 베이리투스, 현 베이루트는 로마 제국의 법학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의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을 해왔던 아테네, 로도스, 밀레투스, 에페로스 등등이 몰락하고 3세기 이후 기존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시리아 근교의 베리투스가 법학 대학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리투스 법학교는 주로 그리스어가 사용되는 동로마 제국 내 학교 중에서도 라틴어 법전 연구가 특히 활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기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시절 퍼진 적병으로 동로마 제국 전반의 학문 지원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지진과 해일로 베리투스 시가 파괴되었습니다. 7세기 아랍 무슬림들이 레바논 일대를 정복하던 당시 베리투스는 일기 5천여로 전락하였습니다. 동로마 제국 시기 종교 분열 및 그리스 사용자들과 아람어 사용자들 간의 반목으로 정부에서 아람어 사용자 대부분이 오리엔트 정교회를 받아들여 분리되어 나갈 때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갈게돈파 카르드카도를 지지하였습니다. 야코부스파의 갈등을 피해 레바논 이슬람 지대로 이주합니다. 이들은 이후 교회의 동서 분열 이후 교황 수익권을 받아들이며 바람파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레반트 지역에 퍼지면서 상당수의 아람어 사용자들은 아람어 대신에 아랍어를 사용하게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점차 이슬람으로 개종하였습니다. 우마이야 왕조의 수도 다마스쿠스는 레바논과도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기독교인 인구가 더 많았고 이를 바탕으로 요한니스 1세가 이끄는 동로마 제국 군대가 이 지역을 다시 정복하였습니다. 같은 시대 이집트에서는 이스마엘 파들이 세운 파티마 왕조 지하에 있었는데 시르쉐교 알 하킴을 신의 현전으로 숭배하던 일단은 신도들이 1020년 무렵 파티마 왕조에서 추방당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레바논 산악지대의 일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믿는 종교들은 트루즈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트루즈교는 이슬람과 다른 독자적인 종교로 분류됩니다. 동남아 제국의 기독교인들과 이 전쟁으로 악화된 이후 이 지역은 십자군 전쟁 중 십자군 세력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트리폴리 제국 백국 내 일부 마름파들은 십자군들이 지배하던
키프로스로 이주하였는데 이들은 키프로스 마름파 아라바라는 특유방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람파 외에도 시아파 이슬람 소수 정파였던 알라이파들이 십자군과에 협조하였습니다. 초창기 십자군들은 알라이파 신도들을 다른 무슬림과 구분하지 못해서 보면 모두 죽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른 무슬림과 풍속이 많이 다르고 기독교에게 우호적이지만 대신 다른 무슬림들과 사이가 극악이라는 것을 알아챈 후 이들은 툴쿠 팔레스 같은 도우제 병력을 활용하였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결국 맘루카 왕조가 네반트 내 십자군을 완전 축출하면서 실패하였습니다. 맘루크 왕조는 과거 무역이 부흥했던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남부의 항구 도시 아크레가 다시 십자군에 유입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유럽인 상인들에게 네반트의 지혜를 들리지 말고 이집트의 항구들을 직접 방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십자군들이 다시 네반트로 넘어오면 다시 알라이파들이 십자군과 협조할 수 있다는 예언과 이븐 타이마르로 대표되는 순위파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요청으로 레바논 산맥 일대의 알라이파들을 도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레바논 알라이파 상당수는 이 과정에서 만누쿠들이 믿던 순위파로는 개종을 거부하고 대신 그나마 교리가 필수했던 이만파로 개종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오늘날 레바논 시리아파들의 기원이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만누쿠 왕조를 격파한 이후 오스만 제국의 땅이 되었습니다. 1516년 시리아 정복후 오스만 제국은 만누쿠 왕조 시대의 시돈 베이루트 일라야를 합쳐 다마스쿠스 에이알레트 사라이 시돈 베이루트 산작을 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중동의 일반적인 이민과 달리 협선 산악 지역이라기보다 동방 카톨릭 계통의 종교적 소수자들인 마름파 표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오스만 제국과의 교약한 베네치아 제노바 상인들은 무슬림들과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는 정교의 신도들이나 동방 카톨릭 신도들과 거래한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레바논 해안 지역의 정교의 신도들도 이슬람을 개종하지 않고 기독교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교의 신도들은 마름파와 마찬가지로 교양 수익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안디오코식 그리스 정교의 전례를 유지하되 교양 수익권을 인정하는 멜게티 그리스 카톨릭으로 걸려져 나옵니다. 마름파 공동체 역시 유럽과의 교류가 점점 더 활발해지면서 맞는 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중반 마름파 사회는 소군주들이 지역사회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졌습니다. 주교와 대주교에 대한 명예권도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16세기 그리고리우스 8세가 마름파들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일부 마름파 성직자들은 로마에 유학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관할을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는 파견된 예수의 신부들은 레바논의 대학을 설립하고 마름파 성직자들과 지식인들을 점차 세계적인 권력 집단을 구성하기 이르렀습니다. 마름파 성직자들은 교회 예하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소수 군주들에 대항해 농민들이 봉기를 선동하였습니다. 이런 기존의 지방 분권화되었던 마름파 사회가 중앙 집권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름파 교도들은 레바논 산맥 남부인 투르크들과 크고 작은 국지전을 반복하였습니다. 계속되는 트루즈 교도들과 마름파 신도들 간의 싸움에 프랑스가 개입하였습니다. 1860년 재치권을 얻어냈습니다. 재치권을 얻어낸 이후 네바논 원인 상당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지로 이민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네바논이 묘목사이나마 오스만 제국 영토였습니다. 같은 아메리카를 이주한 네바논인들은 오스만 제국 여권을 들고 이주해야 하였고 이런 연유로 이들은 2년간
현지에서 트루크라고 불렀습니다. 바른파 멜기트 그리스 가톨릭 교회가 라틴 아메리카 각지에서 세워졌습니다. 트루크 교도들도 대규모 이민 행진에 동참하였지만 그 우리가 경쟁보다는 우전위로 전승되는 트루크 교리 특성상 많은 트루크들이 이민 이후 정규 생활과 단절되고 현지에서 가톨릭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전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선공화군 시라와 함께 이곳을 임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네바논과 근장의 시리아의 내리 영토를 준 일부가 네바논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수이지만 무슬림들의 비중도 상당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프랑스에서 네바논의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함이었으며 실제로도 독립운동 과정에서 원래부터 네바논이었던 지역에 많이 살던 바른파 교인들을 소레바논주의를 주장한 반면에 타 기독교 종교파와 투르즈파, 이슬람 수니파, 시아파 계열의 아랍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은 네바논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갈등은 1943년 국민협정으로 다수의 바른파 기독교도가 대통령직을 차지하고 수니파와 시아파 등의 정파들이 각각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등의 강요들을 나누어 가지는 식으로 권력에 개입하는 행태로 끝났습니다. 다만 52%라는 비율은 기독교들을 기원해 네바논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프랑스 임통주의 정부가 1932년 조사 당시 이국에 있는 네바논 교도들까지 포함시켜 실상을 저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인구 87만, 지금 기독교가 45만 명으로 여타 집단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상은 기독교도와 무슬림 비율이 각각은 후자가 살짝 우세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이런 각식된 결과를 네바논 이외의 의식 비율에 있어 기독교도와 무슬림 비율을 6대5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독립 후에 그대로 적용돼 사실 5보다는 6개에 가까웠던 무슬림들이 상대적 박탈로 간과 이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갈등이 지속되어 1950년대 중후반에 샤몬 대통령이 진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랍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수니파, 시아파가 대내적으로 반발하였습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1950년대 1960년까지 일단 평화를 유지하지만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 걸쳐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네바논 남부를 일부러 대거 유입되고 바른파는 이스라엘로부터 지원을 받아 이를 막으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급속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1차적 원인은 고질적인 종파간 균형 문제에 기여합니다. 네바논은 1950년대 초반에 중동 최고의 금융허브로 꼽혔을 정도로 경제력이 강했습니다. 그 혜택이 주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바른파 기독교인들에게 들어가고 타 정파들에게 별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무슬림계 정파들이 정파별 인구조사를 다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구조사 재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른파와 타 정파들 간의 사회적 위화감을 심화되어 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된 국가라는 인식이 약했던 것에 있습니다.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간에 정파별로 각자 따로 살다 보니 뭉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파적으로 정체성은 강했어도 네바논 국민이라는 정체성은 희미하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걸쳐 여러던 서양 지역 상실과 여러던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추방으로 갈 곳이 없어진 팔레스타인들이 네바논으로 대거 밀려들어왔습니다. 전 국민이 과반을 넘친 바른파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와 권력의 재분배 여부를 우려한다는 바 기독교인 사이에서 팔레스타인 난민 지방을 고구려 내국을 걸고 팔랑의 민명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정파들도 서로 민명대를 창설하였습니다. 네바논 군과 정부가 이를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정파 간의 자립이 강했고 정파 간 비문각자가 문제는 정치 상황 차이로 인해 제어 자체가 안 됐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계가 대체적으로 전형적인 보수 성향을 띠고 있다면 이스라엘계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습니다. 다만 당시 선거 결과를 보며 보수석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때마침 네바논 정부에서 마란파 교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억을 주었습니다. 시아파 어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제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네바논 군에 의해 시아파 어민들이 진압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네바논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시 보장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